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가신 다음에는 또 회사 마감기간, 월간조선 9월호 마감기간이라서 여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이후에는 또 개인적인 사정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 정도 만에 유튜브 채널 영상을 업로드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낙연 씨에 대해서입니다. 이낙연 씨가 슈퍼 여당, 초거대 여당의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낙연 씨, 누구나 다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어대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다. 그 예측대로, 그 말대로 이낙연 씨가 당대표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이 이낙연 씨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엄중낙연, 고구마 이낙연 이런 언행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씨가 정말 그런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과 과감성이 있다, 이런 기대 이런 걸 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현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항상 그렇게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말만 할 수가 있냐, 그게 과연 정치인이냐, 이런 비판과 지적과 조롱을 받았을 때 이낙연 씨가 뭐라 했습니까? 총리 시절에는 2인자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당대표는 1인자다. 1인자가 되면 달라진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앞에. 저는 그 말을 일정 부분 믿고 기대를 했는데, 이낙연 씨는 지금 첫 행보를 봤을 때 자기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뭐냐면, 이낙연 씨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사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글쎄,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누가 많이 생각났을까? 근데 이낙연 씨는 부끄럽지만이라고 분명히 또 전제를 달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씨가 195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69살, 만으로 하면 한 68살 정도 될 텐데, 부끄럽지만이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라고 야당과 당내 일각에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실까? 그리고 민생의 고통을 잘 아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운영했을까? 정말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국정을 운영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의 고통을 잘 알 거라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의 고통을 잘 알고 있을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정말 이 국민의 실생활을 잘 알고 있을까? 그런데 또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까? 정말 생각이 많이 난다, 이랬다고 합니다. 이건 이 사람 주장이니까 제가 따로 딴지 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거의 사실상 처음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생각났다. 문재인 칭송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참 이런 거를 보는 제가 상당히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를 보고 있자니 앞으로 이낙연 씨는 이런 친문 지지층을 향한 구애성 발언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낙연 씨가 당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 당 사무총장의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된 박광원 의원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무실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낙연 씨 당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친문이 주류인 당내에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자기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은 친문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친문한테 잘 보이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낙연 대표의 발언들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친문의 선택을 받았다. 당대표로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긴 하겠지만,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런 행보들로 인해서 후보
로 선출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은 친문 적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낙연 씨가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면 친문 지지층이 이낙연 씨를 찍어주겠습니까? 김경수 씨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낙연 씨의 이런 노력들은 결국에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낙연 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자기는 한 팀이다, 원팀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자기가 당대표를 맡아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도와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는 또 친문구애를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낙연 씨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낙연 씨는 그동안의 여권 인사들 중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다. 이런 강점을 띄고서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순식간에 깎였습니다. 왜 깎였습니까? 이낙연이 어떤 정치 지도자다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항상 이 문재인 청와대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친문 지지층의 여론 동향을 살피는 이런 발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중낙연, 고구마낙연이라는 조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꾸 이런 친문 지지층에 대한 이런 구애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이낙연 씨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의 이런 어떤 행보를 떠나서 이낙연 씨한테는 또 다른 한계가 이제 직면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낙연 씨는 분명히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임 당대표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5대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5대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것,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을 얘기했습니다. 통합의 정치,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취임사에서 통합의 정치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지켰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혁신 가속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집권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각종 적폐청산 내지는 자칭 혁신 작업들이 무슨 성과를 냈고 무슨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런데 모르겠는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씨가. 이거는 제쳐두고 이낙연 씨가 수락연설문을 보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강조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국민 삶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왜 당대표 수락연설에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낙연 정도의 정치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제가 이낙연 씨 정도의 국회의원 경험, 전남도지사 경험, 국무총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걸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낙연 씨의 얘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 수락연설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낙연 씨 이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라고 한다면 9, 10, 11, 12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4달 이후에는 이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지금 제시해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걸 제시하지 못했고 이거에서 승리할 가능성, 도대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한테 내린 5대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당대표로서 이제 해가 바뀌면 본격적인 공천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상 이거 원래 공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낙연 씨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걸로 논란을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공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낙연 씨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장을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또
24% 중에서 그나마 또 남아있던 중도 온건층이 이낙연 씨 지지율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친문 지지층이 이낙연을 융단 폭격할 겁니까? 융단 폭격할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씨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첩첩산중 사면 초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어서 친문 지지층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낼 때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도대체 이낙연 씨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냐 그겁니다. 근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낙연 씨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낙연 씨가 꿈꿨던 대권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낙연 씨가 남은 6개월 동안 도대체 당대표로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남은 6개월 동안 이낙연 씨가 대선주자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낙연 씨가 차기 대권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이낙연 씨는 어떤 계산에 따라서 어떤 전략 전술을 세우고 자기의 대권 행보를 꾸려가고 있을까? 그걸 하나하나 앞으로도 계속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